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부총리 제가 그 세제 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종부세 관련해서 받을 때요. 네. 그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 비교를 이렇게 표를 만들면서 내년 한 해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에서 5%씩 계속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100%까지 가니까 네. 최소한 2022년까지 종부세 부담액 예상에 대해서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예,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정말 좀 실망이 컸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또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폐기하라 내지는 대폭 수정 보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전혀 뜻이 없으신 것을 확인을 했고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이거를 미뤄왔던 이제는 기재부 관료들한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 성적이 더 비참해질 때 그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래프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저게 뭐 복잡한 그림 같습니다만은 저게 1954년 한국 전쟁 직후부터 2100년까지인데요. 저기 톱니바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 기록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저 선은 4년, 5년 전에 KDI 박사들이 추정한 앞으로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입니다. 뭐 대충 다 아시는 대로 6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IMF 위기 중간에 한번 이렇게 폭 꺼진 거는 오일 쇼크고요. 그 다음에 IMF 위기가 1997년에 마이너스 5.2% 성장할 때까지 한 30년 정도를 우리 경제가 저때 성장한 걸로 지금 먹고 삽니다. 저때도 엄청난 혁신들이 있었어요. 예? 뭐 박정희, 박태준이 포스코, 이병철의 삼성전자, 반도체, 예? 정주영의 현대차, 현대조선 이런 게 다 저때의 혁신이고 저게 우리 경제를 먹여 살렸어요. 그죠? 지금 문제는 그 다음 그래프 한번 조금 키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그래프 보시면 저게 이제 제일 위에 선이 낙관적 시나리오, 중간 선이 베이스라인 중위 시나리오고 제일 밑에 선이 비관적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저 지금 2100년까지의 잠재 성장률 전망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비관적으로 저는 봅니다. 저 낙관, 비관, 베이스라인 저게 통계청의 인구 증가율, 합계 출산율을 그 전제로 하고 만든 건데요. 근데 저 자체도 최근에 인구 이 변하는 거 보면 훨씬 통계청이 전망한 것보다 앞으로 50년 동안 인구 변화가 훨씬 더 떨어지도록 돼 있고 최근에 그런 발표도 있었고 통계청장도 새로 전망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를 뽑아라 이러면 저 제일 밑에 비관적인 저 전망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저성장 추세를 무슨 수로 위로 끌어올리느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벼랑 끝으로 그냥 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유류세가 어쩌고 종부세가 어쩌고 다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결국 중요한 거는 저걸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인데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부터요. 87년 이후에 97년 외환위기 맞을 때까지 딱 10년 걸렸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5년 단위로 7번째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저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관료 조직과 기업들이 지금 다 노화되고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여러분 1년, 2년에는 그냥 그 주파수 맞춰야 되고 3년, 4년, 5년째부터는 다음 대통령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에요. 그 경제정책이 7번 대통령 동안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4대강 하다가 녹색 성장하다가 창조경제하다가 그래서 제가 부총리께서 작년에 취임하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1년 반 전에
부총리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 강조를 하셨어요. 혁신성장은 진짜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도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여러분 혁신성장에 수십 개 발표한 것 중에 노동개혁은 하나도 없고요. 규제개혁 이제 국회에 뭐 법 몇 개 통과시켜준 거 그거 가지고 했다 그러고요. 이렇게 친민주노총, 친노조, 대기업 노조 정권이 스웨덴 같이 독일 같이 오히려 노조에 대해서 뭔가 대타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예 안 건드리잖아요. 지금. 규제개혁 뭐 아실 거고요. 교육이나 과학기술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공무원 17만 4천 명 뽑는다 그러면서 혁신인재 양성하는데 과기처가 낸 그 명단 10,000명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태도와 이런 여러분의 정책 내용과 이런 걸로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어떻게 우리 시장 경제에서 옛날에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김우중 같은 미국의 아마존이고 페이스북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애플이고 테슬라고 중국에 일본에 독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장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냥 지금 벤처 스타트업 찔끔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1분 남았는데요. 부총리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고 17만 4천 명이 다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 강조를 하셨는데 전혀 꼼짝도 안 하세요. 부총리께서 한번 남은 시간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그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전체로 공감을 하고요. 그 혁신성장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혁신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생태계 조성과 나름대로 기반이 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고 뭐 중장기 전략위원회도 있고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도 있고 막 하시던데요. 예? 뭘 하시는지 하나 진짜 모르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있고 경중과 선우를 가려서 우리 기재부가 진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29살에 캐리어 와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일을 엄청나게 오래 정말 여러분들한테 예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심 안 잡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누가 중심을 잡나요? 부총께서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